부동산 금융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구조화 금융을 하다 보면 ABS가 됐든 MBS가 됐든 ABCP가 됐든 아니면 이걸 뭐 론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채권을 갖고서 유동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 유동화 시키다 보면 파생 상품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장 기초적인 파생 상품인데 원래 금융 선진국에서 하는 파생 상품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상품들끼리 또 풀 패키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유동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국내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번 그냥 이렇게 유동화시킨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 상품의 어떤 장단점, 어떤 위험성, 이런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내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2008년도 9월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CDO라고 합니다. CDO.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부채 담보부 증권이다. 부채죠, 부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부채를 담보를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주식 증권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식 만든 거가 많은 투자자들이 매입을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손실을 입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거. 그래서 CDO 사태라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신용 보강을 통한 시장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어떤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B라는 이제 뭐 채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근저당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근저당 같은 경우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근저당가 MBS 이 채권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B하고 C하고 D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B 같은 경우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프라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안정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LTV 비율이 50% 뭐 이런 담보죠. 만약에 아파트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LTV 비율이 50%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떠한 일이 뭐 큰 사건이 벌어져도 사실 50%까지의 어떤 담보 가치는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C하고 D의 이 담보 LTV 비율이 이 100%대였어요. 100%대. 80, 뭐 100% 이런 식으로 했다며. 이걸 갖고서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왜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 C하고 D는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프라임은 뭐냐면 우량 담보채권. 서브프라임은 비우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LTV 비율 뭐 50% 이내, C 같은 경우는 LTV 비율 뭐 70%, D 같은 경우는 뭐 90%. 90%라는 건 뭐 10%만 가격대 떨어져도 이거 회수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들이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파생 상품으로 만들 때는 B 같은 우량 상품을 갖고서 만들질 않았어요. B 같은 경우는 우량 상품이니까 어디 가서도 제값받고 다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고서 파생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D 같은 경우 이게 소위 말하는 프라임이잖아요. 완전 리스크가 잔뜩 더하는 후순위 채권. 이런 채권들만 모아가지고 하나의 풀 패키지를 만들었었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비우량적인 채권을 패키지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행했을 때 이걸 갖고서 이제 신용평가회사에서 이걸 평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 비우량이잖아요. 다 후순위 채권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해주려면은 D가 돼야 돼 맞는데 이거를 신용평가회사에서 A라고 해줘 그런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각 채권의 이제 후순위 채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채권들, 정크죠. 부적격 한 이런 정크 채권들만을 모아놨는데 근데 그게 파생상품이 번역되면서 신용평가회사에서 그걸 갖고서 우수라고 A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채권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파생상품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이 파생상품이라는 거는 파생상품을 만든 그 창조 담당자만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이게 거래가 됐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용평가 회사에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A입니다. 이게 뭐 B입니다. 이게 C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쓰레기 채권들을 다 합쳤는데 그럼 쓰레기가 이거 정크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A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러면 너무 복잡해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신용평가사의 그 신용 등급만 믿고서 다 이거를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리만 브러스라는 쉽게 말해서 이제 대출 회사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니까 여기서 파생됐던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다 줄도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생 상품들이 다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정말 깡통을 찬 그 사태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겁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쓰레기들을 모았는데 쓰레기 모으면 쓰레기장이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모았는데 파생상품에서는 그게 완전히 A가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신용성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러니까 신용 보강을 누가 해주냐? 신용평가사가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해준 게 아닌 거죠. D를 해줘야 될 거를 A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A의 가격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깡통을 차게 돼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 보강을 통한 시장 왜곡,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은 누가 평가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이 신용평가사들한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막 갔습니다. 왜? 어떻게 정크 채권들이 다 모였는데 정크가 아닌 우수가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그냥 참고용이다. 이 신용평가 그것만 믿고도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라는 개념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이 책임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왜 우리의 신용평가라는 건 그냥 참고용일 뿐이다 라고 면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미국 사법당국도 면피를 시켜줘 버렸어요. 왜? 투자라는 개념은 어떤 정보가 됐든 뭐로 됐든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파생상품의 문제점들이 아주 널리 부각이 됐던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상품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금융권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 해봐야 뭐 ABS, MBS, 뭐 ABCP 이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냥 사적 관계인 ABL 론으로 해버린지 그러다 보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떤 여파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금융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생상품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무책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후폭풍이 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벗어나기도 미국이 몇 년이란 정말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겨우겨우 이제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생상품을 만들 때 절대 우량 채권으로 하진 않아요. 왜? 우량 채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래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안 되는 상품들, 투자 부적격인 그 정급 펀드를 누가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느냐, 사실 그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할 때 이런 파생상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신용 평가를 한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뭐 파생상품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정부 당국 차원에서 철저한 평가,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들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파생상품은 상품의 가치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 특정 가격을 기초로 만든 상품으로 리스크 해칭이 목표다. 이게 원래의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파생상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예요?
리스크 해칭이 목표인 상품이에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하죠. 리스크 해칭이 목표가 아니라 수익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들 모아놓고서 A가 돼버리는 순간 이 쓰레기들 모아놨을 때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둔갑이 돼버린 거죠. 그걸 또 팔아서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댔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투자자들은 다 박살이 나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왜곡돼 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벌어졌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목적은 리스크 해칭이 목표이나 실제로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다음에 상품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선물, 뭐 옵션, 뭐 콜이든지 아니면 푸시든지, 그다음에 수합. 네, 수합 많이 하죠. 그래서 요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완전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해칭이 목적이었지만 갈수록 도박화가 된다. 도박화란 건 뭐예요? 수익의 극대화예요. 이 도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뭐 ELS니 뭐 ELF니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불안전 판매 때문에 사실 뭐 은행들이 많이 금감원에 조사받고 막 그랬던 건데, 사실 이것도 파생 상품인 건 맞아요. 왜 그러면 주가 연계해가지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EL, DL, 뭐 뒤에 S가 들어가면은 증권이고 F가 들어가면 펀드니까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생 상품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글쎄 저는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하시는데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큰 수익이나 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다만 이제 ELS가 됐든 ELF가 됐든 뭐 DLS가 됐든 DLF가 됐든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관하에서 각자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의 어떤 유혹, 쉽게 말해서 뭐예요? 판매 이익이죠, 판매. 예. 자, 일반 개인들이 과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면 이 연계를 했다는 얘기는 파생이 됐다는 얘기고, 파생이 됐다라는 그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만든 사람은 전문가들이니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판매자들이 과연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정보 자체가 비대칭이에요. 능력 자체가 비대칭 상품에서 전문가가 만든 상품인데, 그 전문가가 과연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었냐고 과연 장담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믿고서, 그냥 은행이니까 믿고 증권이니까 믿고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예, 그런 거는 맞지가 않죠. 예, 그러면 그래서 손해 보면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차피 만든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뭐 운용사나 이런 데는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를 해야 그 돈이 투자금으로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문구죠. 뭐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뭐 아니면 뭐 지수가 뭐 15%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손실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라고 하질 않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써먹었던 방식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는,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으니까는 반대로 얼마 이상 안 떨어지면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이거는 원금은 회수될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안전심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뭐 1억을 누가 투자를 해라. 근데 1억을 어떤 사람은 1억 투자하면 1년 있다 뭐 3천만 원 줄게. 이거랑 1억을 투자해도 1년 있다가 이게 만약에 뭔 일이 터져도 내 원금까지는 회수시켜 줄 수 있어. 1억은 줄 수 있어. 대신에 이자는 못 줘. 이거랑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안정성을 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뭐 이거 1억 투자해도 어차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혼자만의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 뭐 믿줘야 본전이니까 해서 했는데 그게 그 이상으로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뭐 15%, 뭐 20%, 30%씩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예요. 시장이 급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왜, 여기야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죠. 판매를 해야 자금이 늘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온갖 좋은 소리 다 하죠. 안정적인 뭐 희망적인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본인 돈을 본인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내가 얻는다는 그 희망이 있지만은, 기대가 있지만은, 반대로 이게 잘못되면 내가 원금은 손해를 본다라는 쉽게 말해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게 꼭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내가 아는, 잘하는 그런 상품에다 투자라는 게 맞다. 그냥 뭐 증권사에서 판매하니까, 은행에서 판매하니까 무조건 믿고 간다.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